제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면 일본군의 가미가제 조종사들이 연합군 함선에 자폭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었죠. 가미가제 조종사들은 일본군의 대표적인 부대였지만 자살 전술을 사용한 부대는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대전 후반기에 들어 일본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이 사용하는 더 강력한 폭격기에 비해 일본군의 공군력은 예전만 못했으며 숙련된 조종사들도 많이 잃은 상태였죠. 일본은 연합군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점점 더 많은 전투에서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런 격차는 점점 커져 일본은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일본 군부는 학생들까지 동원하며 병력을 늘렸지만 역부족이었죠. 1943년 가을부터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44년 연합군의 진격을 막지 못하자 일본은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살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공격부대 가미가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일본군은 다양한 자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살 스피드보트와 카미카제 잠수병, 그리고 어뢰를 개조해 사람을 탑승시킨 자살어뢰 카이텐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자살 잠수 부대였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2차 세계대전 전쟁 말기 일본의 절망감이 극에 달해 만들어낸 이해할 수 없이 끔찍하고 잔인한 일본의 자살 공격 특별부대의 카미카제의 자폭 무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미카제라는 말은 일본을 지켜주는 신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이 이야기는 12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74년 전설적인 몽골 지도자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일본 침공의 전진기지로 삼고 고려군 5,600명을 포함한 3만 명의 병력과 900여 척의 병선으로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 출항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고려에서 출발해 스시마와 이키섬을 신속하게 정복하며 큐슈 지방의 하카타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본은 맞서 싸웠지만 몽골 제국군의 집단전법과 화약을 사용한 새로운 병기들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며 잠시 후퇴해야만 했죠. 그런데 날이 밝은 이튿날 몽골 제국군의 군대가 재집결하려 할 때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 병선들을 바다에 침몰시키며 쿠빌라이 칸의 이번 침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쿠빌라이 칸은 7년간 군대를 재건하며 1281년 또다시 일본 정복을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4,500척의 선박과 14만 명의 군대를 동원한 어마무시한 대규모 공격이었죠. 이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본군의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몽골군과 일본군의 차이는 3대1로 추정할 정도로 그 당시 일본군은 몽골 제국의 이번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결국 일본을 정복하지 못했죠. 이 사건은 거대한 또 다른 태풍이 쿠빌라이 칸의 함대를 또다시 강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결과가 더욱 참혹했습니다. 4,500척의 선박 중 고작 몇백 척만이 살아남았고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익사하였죠. 살아남은 군사들은 일본의 안을 표류하다 사무라이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칸이 일본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두 차례 태풍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태풍이 없었다면 아마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태풍의 시기가 일본에게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령이 가호를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1274년과 1281년의 태풍들을 신의 바람의 뜻인 신풍이라 불리며 훗날 카미카제로 알려지게 됩니다. 몽골 제국 이후 일본은 다시 한번 미국이라는 무서운 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일본을 구해주지 않았죠. 일본군은 암울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전쟁 흐름을 바꾸기 위해 무시무시한 새로운 전술을 승인하게 됩니다. 1944년 10월 25일 일본은 미 해군을 상대로 자살 공격기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죠. 일본 천황은 조종사들에게 최후의 비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일본을 구해낸 신의 바람을 뜻하는 신풍특공대로 명명되었으며 미국 언론에서 이것을 카미카제로 표기하면서 불리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자살 공격은 널리 알려졌으며 카미카제라는 단어는 미국인들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카미카제 전술은 단순히 전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유인 어뢰부터 자살 잠수부, 인간 지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극단적인 무기들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기괴하고 끔찍한 무기들이 전쟁 말기에 투입되어 활용되면서 전쟁의 전투 규칙을 바꾸고 국가가 승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재정의하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 초기 일본의 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된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전투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합군과 일본군의 3일간의 전투 끝에 태평양 전투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었죠. 일본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드웨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암호해독 분석가들이 이를 사전에 미리 알아내어 대비했기 때문에 일본 함대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일본군이 투입했던 4척의 항공모함을 단 3일 만에 모두 잃게 되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일본군의 손실은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전투 중 3,0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사망하였지만 그중 가장 경험 많은 엘리트 조종사들을 대부분 잃은 것이었죠. 이것은 일본군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항공 장비로는 숙련된 조종사들이 없이 적 함선을 공중에서 정확하게 폭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결국 일본 최고 사령부는 자살 공격이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행기를 직접 함선에 충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전투 이후 일본군의 자원은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생명을 버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었지만 일본의 카미카제 조종사들은 대부분이 초보 파일럿이었으며 기존 폭격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였죠. 그리고 남아있는 비행기들도 대부분이 낡고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부 입장에서는 이 낡고 쓸모없는 비행기들과 초보 조종사들로 더 큰 가치를 지닌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저 가치 자산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카미카제 비행기가 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특별 제작한 카미카제 비행기도 개발했으며 이것을 벚꽃이라는 뜻을 가진 항공병기 오카라고 불렀죠. 이 비행기는 날개와 엔진이 달린 큰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항공병기 오카는 사정거리가 매우 짧아 더 큰 폭격기에 매달려 목표 지점까지 운반된 뒤 투하되었습니다. 카미카제 조종사들이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일본 군부는 훈련을 완료하지 않은 조종사들도 카미카제 부대에 투입한 것이었죠. 1945년에는 조종사 훈련 과정의 두 번째 부분이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자살 공격 임무는 다른 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훈련만이 필요하였죠. 하지만 카미카제 조종사들은 다른 폭격기 조종사와는 다른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중력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했으며 목표물에 대한 급강화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했죠. 일본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카미카제 조종사를 강제로 모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권이 실제로 자유로운 선택이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3가지 선택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에게는 5분 만에 시간을 주어 결정하도록 했으며 때로는 집단으로 모아놓고 자발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죠. 표면적으로 이 선발 과정이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집단적인 압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젊은 지원자들은 한 가지 답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카미카제 조종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오히려 열정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히로히토 천황이 자신을 직접 부르셨다고 느꼈고 천황이 직접 카미카제 부대를 방문한 이후로는 천황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카미카제 조종사들의 나이는 17세에서 18세에 중학교를 갓 졸업한 고등학생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군대 내부의 경쟁심과도 맞물려 있었죠. 이 어린 나이의 젊은이들은 카미카제 조종사가 되면 사후에 영예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동료들보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실상은 더 암울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 축하하며 임무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생존자들의 말에 따르면 내심으로는 죽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하였죠. 카미카제의 많은 조종사들은 이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약 3,800명의 가미가제 조종사가 투입되었으며 비록 그중 5분의 1만이 실제로 목표를 명중시켰지만 이로 인하여 미 해군은 34척의 군함이 침몰되었으며 368척의 군함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잠수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잠수함의 주무기인 어뢰는 매우 치명적이었지만 장거리 목표물에서는 정확도가 낮았죠. 당시에도 목표물에 대한 유도 기술이 개발되고는 있었지만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서 정확도와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일본은 또다시 효과적인 유도 기술을 모색하게 됩니다. 1944년 2월 일본 군사 엔지니어들은 카이텐이라 불리는 자폭 어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뢰를 조종하는 사람을 탑승시킨다는 아주 단순한 설계였죠. 이 어뢰들은 조종 장치와 잔망경이 달린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가장 가까운 적선을 찾아 그 선박에 충돌하여 폭발시킨다는 것이었죠. 자폭어뢰 카이텐은 카미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텐은 일반 어뢰와 달리 잠수함 갑판에 고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발사 전까지 잠수함이 수면 근처에 머물러야만 했죠.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카이텐을 보호하기 위해 얕은 수심에서 작전을 해야 했던 잠수함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자살어뢰 카이텐은 전쟁 말기 3척의 적선을 침몰시켰고 여러 척의 선박을 손상시켰지만 잠수 깊이 문제로 인해 최소 8척의 카이텐과 잠수함이 격침되어 약 1000명의 일본군의 목숨이 희생되었죠. 연합군은 승리를 거듭하며 일본 상륙작전인 오퍼레이션 다운포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일본의 항복으로 실행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작전은 쉽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항복하기 전까지 해안방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어 준비 외에도 새로운 자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수중지뢰를 휴대한 자살 잠수 부대를 개발한 것이었죠. 이들은 가미가제 같은 요원들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약 10시간 동안 해저에 머물며 그들은 5m 길이의 대나무 막대에 15kg 지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일본 해안에 상륙하는 선박이 자신들 머리 위로 지나갈 때 숨겨둔 지뢰를 선박 밑으로 박아 넣어 선박과 자신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살 잠수부대 후쿠류의 탄생 계기 또한 단순했습니다. 1944년 일본 제국은 거의 패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열세에 몰리고 있었으며 본토 주위의 적들이 바다에 기뢰를 깔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뢰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후쿠류 부대의 시작이었죠. 원래는 인간 기뢰가 아니라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도 충분히 막장이지만 상황은 더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가미가제용 비행기가 부족해지자 연습용 비행기까지 가미가제에 동원할 정도로 자원이 말도 못하게 부족했습니다. 일본군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미가제 자폭 준비를 하고도 자폭을 못하고 있는 훈련생들을 써먹을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 해군 사령부는 이 소해부대 후쿠류를 응용해 적함을 물리치자는 식의 발상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후쿠류의 부대원들은 곰으로 만든 특수 잠수복과 강철 헬멧, 단순한 호흡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등에 달린 2개의 탱크는 3.5리터의 산소가 저장되어 숨을 내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수산화나트륨에 의해 제거되었죠. 이들은 9kg의 납추를 달아 해저 바닥을 걸을 수 있게 했으며 최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수심 5m에서 7m 사이에서 활동했습니다. 상륙작전 직전 후쿠류 부대는 콘크리트로 만든 특수 수중 벙커나 폐역한 상선의 선체에 내장된 벙커에 숨어있다 은밀히 나와서 적 함선을 공격하도록 계획되었죠. 이 벙커들은 전략적 위치에 가라앉혀 놓았으며 자살 잠수부 40명에서 50명이 최대 10일간 머물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산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부 벙커에는 어뢰 발사대와 수중 음파 탐지 장비까지 장착되어 있었죠. 이러한 자살 잠수부대 계획은 완전히 미친 아이디어였지만 일본군은 6,000명의 잠수부들을 훈련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항복 당시 1,200명의 신병이 훈련학교를 졸업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잠수복은 600벌에 불과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에서는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수도 없는 자폭무기 체계를 고안했으며 이 후쿠류 계획은 그 막장 계획 중에서도 정점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대부분은 바다와 하늘에서 벌어졌지만 육지에서도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군은 미군의 전설적인 탱크 M4 셔먼 탱크를 만나게 됩니다. 일본군은 미국의 두껍게 강화된 탱크들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죠. 일본군의 탱크들은 이에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미국의 탱크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자살 무기 창검지뢰 전차 특공대를 만들게 됩니다. 창검지뢰는 긴 막대기 끝에 지뢰가 달린 창검지뢰를 가지고 셔먼 탱크에 맞서 무모한 돌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살아남아 목표물에 도착하더라도 탱크와 창검 지뢰병사 모두를 파괴하였죠. 하지만 이 창검 지뢰는 전쟁 막바지에 사용되었고 실제로 탱크를 파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가미가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살 특공대들은 연합군에게 의미 있는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피해가 아니라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갑판 위에 서서 그것을 바라볼 때 느꼈을 공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연합군의 해군 포병들은 가미가제 공격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때로는 폭격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군들이 비행기까지 공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는 적을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목격했던 일로 인해 일부 군인들은 트라우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이런 자살 공격을 가능하게 했지만 일본 군대 내부에서도 이 방식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사들은 가미가제 선발을 최대한 피하려 하였죠. 그리고 가미가제를 지원한 이들 또한 동료들의 압박으로 인한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군의 자살 공격을 제안한 일본 해군 제독 오니시 다키지로는 가미가제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일본이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한 다음 날 오니시 다키지로는 자신의 복부를 칼로 그어 자결하였죠. 그는 전쟁 중 약 4,000명의 조종사를 죽음으로 보낸 것에 대한 사과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결을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카이샤쿠라고 불리는 사람을 임명하여 첫 번째 절개 후 활복하는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참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니시 다키지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15시간 후 그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